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여름 해가 자결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먼지 날리는 흙길 위에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남루한 옷가지는 누더기가 되어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맨발의 발바닥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연수였습니다. 한때 비록 작은 선비 집안이었으나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 글을 배우며 자랐던 사내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박연수는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박연수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저 멀리 기와집 지붕이 보이는 듯 했으나 그것마저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박연수는 그만 길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여보게들,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박연수를 발견한 것은 최진사댁 머슴들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인 최진사댁은 넓은 토지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머슴들은 황급히 안채로 달려가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최진사의 둘째 아들 최명진이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신세였지요. 최명진은 점잖은 척하는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비틀어진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 거지가 쓰러졌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무엇하러 들여오느냐. 도련님, 마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일단 헛간에 뉘어놓으라 하셨습니다. 최명진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밥이나 얻어먹고 떠날 놈이겠거니 생각했지요. 박연수는 헛간에 누워 미음 한 그릇을 얻어먹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고 곁에는 나이 지긋한 머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여기는 최진사댁이라오. 마님께서 자네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이신 거요. 박연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기력조차 없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헛간에 누워 지내며 죽 한 그릇씩 얻어먹었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돌아오자 박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기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연수는 머슴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머슴으로라도 쓰여주십시오. 머슴은 놀란 얼굴로 박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손을 보니 농사일에 익숙한 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박연수의 간절한 눈빛에 머슴은 마님께 전해드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최진사댁 부인은 인심이 후한 편이었습니다. 거지를 거둔 것도 그런 마음씨에서 비롯된 일이었지요. 부인은 남편과 상의한 끝에 박연수를 임시 머슴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힘든 일은 시키지 말고 마당 쓸고 물 깃는 일이나 시켜라. 이렇게 해서 박연수는 최진사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박연수는 일부러 말수를 줄이고 어리숙한 척 행동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냈지요. 양반 집안의 자제였지만 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굼뜨고 둔한 머슴으로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고 이곳에 머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연수는 마당을 쓸다가 안채 쪽에서 걸어오는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미혼 여인이었지요. 단아한 얼굴에 조용한 눈빛을 지닌 여인, 바로 윤서연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로 이곳에서 안채 허드렛 일을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양반이었으나 가난하여 일을 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스쳤습니다. 박연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비지를 계속했고 윤서연도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인식했습니다. 윤서연은 박연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비록 거칠어졌으나 글을 쓰던 손의 흔적이 남아있었지요. 그리고 말투며 행동거지가 보통 머슴과는 달랐습니다. 윤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박연수 역시 윤서연을 보며 알아차렸습니다. 안채 일을 하고 있으나 걸음거리며 말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검소한 옷차림이었으나 단정하고 깔끔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당에서, 부엌 앞에서, 우물가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게 눈인사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연수의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며 기회를 엿볼 때였지요. 박연수는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또한 자신만의 이유로 이곳에 머물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존재를 경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연수가 최진사댁에 머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자 집안에는 수확을 앞두고 바쁜 날들이 이어졌지요. 박연수는 여전히 말수 적고 굼뜬 머슴으로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물을 깃고 저녁에는 사랑채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순한 머슴이었기에 다른 하인들도 박연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명진이 박연수를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둘째 아들이었으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집안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되어 있었지요. 30을 넘긴 나이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탓에 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인 척했으나 속으로는 비틀어진 성정을 감추고 있었지요. 이놈아, 이리 오너라. 박연수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최명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연수는 비를 내려놓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기다렸지요. 예, 도련님. 서안 위에 있는 책 보자기를 안채 사랑방으로 가져다 주거라.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박연수는 책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윤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윤서연은 빨랫감을 들고 우물가로 가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연수가 먼저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지나가십시오. 윤서연은 말없이 박연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 윤서연은 박연수의 손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았습니다. 책을 드는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지요. 윤서연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 후로 최명진은 박연수를 더욱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사랑채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박연수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지요.
하지만 최명진의 눈빛에는 점점 의심과 경계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박연수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말이 없고 너무 순종적이어서 오히려 수상쩍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놈아, 어디서 왔다고 했더냐? 떠돌이입니다, 도련님. 떠돌이치고는 말이 너무 또박또박하구나.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박연수는 속으로 놀랐으나 겉으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려서 서당 앞을 지나다니며 들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최명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지요. 박연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말을 더듬는 듯이 하고 일부러 굼뜨게 움직였습니다. 최명진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최명진의 본성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나이 어린 머슴 하나가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최명진은 버럭 화를 내며 그 머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물건을 함부로 다루느냐. 어린 머슴은 바닥에 넘어져 이마를 찧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최명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연수는 멀찌감치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으나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자신도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최명진은 다른 하인들에게도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했고 작은 실수에도 밥을 굶겼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최명진을 두려워했지요. 그의 아버지인 최진사는 나이가 들어 집안일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부인도 최명진에게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명진은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연수는 사랑채를 오가며 최명진의 행태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선비의 채통을 지키는 척하지만 문을 닫으면 하인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명진을 보며 박연수는 아버지를 모함했던 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연수는 사랑채에 불을 지피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윤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윤서연은 박연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지요? 박연수는 순간 놀랐으나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척, 어리석은 척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윤서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연수는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음을 깨달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연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치채셨군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손을 보면 압니다. 글을 쓰던 손인지 쟁기를 잡던 손인지. 박연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달 동안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손이 거칠어졌으나 여전히 글을 쓰던 흔적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말하지 않으실 겁니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제 사정이 있어 이곳에 있으니까요. 윤서연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박연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나처럼 이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박연수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지만 다행히 입을 다물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최명진의 의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연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회를 엿봐야 했지요. 달빛이 헛간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굴한 삶에서 벗어나
당당히 서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박연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비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지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연수는 헛간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채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연수는 어디 있느냐? 한 하인이 헛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연수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박연수는 빗속을 뚫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옷이 금세 흠뻑 젖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사랑채에 들어서자 최명진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일 새벽에 읍내에 김주사 댁으로 가야 하는데 짐을 꾸리지 못했구나. 지금 당장 창고로 가서 비단 보따리와 서한 위 목함을 가져와라. 예, 도련님. 창고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서둘러라. 박연수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고는 안채 뒤편에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어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연수는 등잔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보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함은 보이지 않았지요. 박연수는 창고 안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구석에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낡은 목함이 놓여 있었지요. 박연수는 상자를 옮기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문서 몇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연수는 황급히 문서를 주우려다 멈칫했습니다. 등잔불 아래로 비친 문서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토지 매매와 빚, 보증 관계가 적힌 장부였지요. 박연수는 무심코 눈을 내렸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정우 마이너스 토지 50마지기, 비천양, 보증인 최명진. 박연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누군가의 빚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자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었지요. 결국 집안의 토지는 모두 빼앗기고 아버지는 옥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의 주인이 바로 최명진이었던 것입니다. 박연수는 계속해서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최명진에게 빚을 지거나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는 억울하게 몰락한 양반 집안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명진의 수법이었구나. 박연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명진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빚 보증을 서게 한 뒤 일부러 갚지 못하게 만들어 토지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 진사댁의 재산을 불려왔던 것이지요. 박연수의 아버지도 그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이놈아, 왜 이리 오래 걸리느냐.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연수는 황급히 장부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목함과 비단 보따리를 들고 창고를 나왔지요. 빗속을 뛰어 사랑채로 돌아왔지만 박연수의 마음은 폭풍우보다 더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 혹시 창고에서 무엇을 하고 온 것 아니냐? 최명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연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박연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자가 무거워 옮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흥, 굼뜬 놈. 물러가거라. 박연수는 사랑채를 나와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몸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박연수는 헛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이 바로 이자였구나. 박연수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지요. 하지만 곧 박연수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당장 최명진을 해치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 나선다면 박연수만 죽을 뿐이었지요. 참아야 한다.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박연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머슴살이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잠복이었습니다. 박연수는 최명진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장부를 증거로 삼아 최명진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박연수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박연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머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사내의 눈빛이었지요. 윤서연이 우물가에서 박연수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박연수의 어깨가 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구나. 그날 저녁 박연수는 헛간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명진의 죄를 밝힐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획을 세웠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달빛이 헛간 창틀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연수의 머슴살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연수는 최명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창고에 가는지, 언제 장부를 꺼내보는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박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는 것을. 박연수는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박연수는 여전히 최진사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수 적고 굼뜬 머슴으로 지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헛간에서 최명진의 행동을 복기하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런데 최명진 역시 박연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상쩍다고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연수가 보통 머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박연수의 말투가 너무 또박또박했고 걸음걸이가 너무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순종적인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있는 눈빛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최명진은 사랑채에서 신복하인 두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명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자들이었지요. 박연수라는 놈을 아느냐? 예, 도련님. 석 달 전에 들어온 떠돌이 머슴 말씀이십니까? 그놈이 수상하다. 아무리 봐도 보통 머슴이 아닌 것 같구나.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최명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창고에 심부름을 보냈을 때 너무 오래 걸렸다.
혹시 무언가를 본 것은 아닐까 싶구나. 창고에 중요한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구나. 김서방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명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저놈을 내쫓아야겠다. 아니, 그냥 내쫓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 아예 죄를 씌워 관가에 넘겨야겠구나.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무슨 죄를 씌우실 생각이십니까? 도둑질이면 되겠지. 집안의 귀한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될 것이다. 최명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수법을 그는 여러 번 써왔다. 방해가 되는 하인을 없앨 때마다 죄를 뒤집어 씌워 쫓아냈지요. 어떤 자는 관가로 보내졌고 어떤 자는 매를 맞고 도망쳤습니다. 최명진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증인이 되어라. 박연수가 사랑채에서 은장도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두 하인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갔습니다. 최명진은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김서방과 이서방은 다른 하인들 앞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수라는 자가 요즘 수상하지 않느냐? 맞아. 밤에 헛간에서 나와 안채를 기웃거리더라. 혹시 무엇을 훔치려는 것은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서로 속삭이며 박연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박연수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저녁 무렵 박연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박연수가 고개를 들어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은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한다는 소문이요.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박연수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명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윤서연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연수는 물동이를 들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최명진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연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박연수는 일어나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박연수는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지요. 그래야 언젠가 최명진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연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지요. 마당을 쓸다가 안채 쪽을 살폈습니다. 창고는 안채 뒤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박연수는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재빠르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저번에 보았던 나무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장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장부를 꺼내 품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연수는 깜짝 놀라 장부를 도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서방과 이서방이 들이닥쳤지요.
이놈이 과연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박연수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물건을 가져오라 하셔서. 거짓말 마라. 도련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 이놈을 당장 잡아라. 두 하인이 박연수를 붙잡았습니다. 박연수는 저항하려 했으나 상대가 두 명이었고 힘에서도 밀렸습니다. 결국 박연수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소란에 최명진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거짓으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련님, 박연수가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최명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연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냉소가 어렸지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잊고도 도둑질을 하다니. 당장 관가로 넘기도록 하겠다. 박연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최명진은 처음부터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누가 떠돌이 머슴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박연수는 헛간에 갇혔습니다. 새벽에 관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박연수는 벽에 기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커녕 자신이 먼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박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함과 억울함이 가슴을 찢었지요. 하지만 박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달빛이 헛간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연수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하리라고. 최명진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리라고. 그날 밤 박연수의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헛간에 갇힌 박연수는 벽에 기대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관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도둑질 혐의로 잡혀가면 매를 맞고 귀양을 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박연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헛간 밖에는 김서방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었지요. 박연수는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김서방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도망칠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뒤편 작은 창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박연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창문 너머로 윤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연수는 황급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연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이 집을 나가시오. 박연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연이 왜 자신을 도우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밖에 사람이 지키고 서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잠시 다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사이에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윤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이윽고 윤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도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당신이 무고하다는 것도 알고요. 박연수는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서연 역시 최명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윤서연은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떡 몇 개와 엽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나마 가지고 가십시오. 박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지요. 정녕 고맙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갚을 생각 마십시오. 그저 살아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윤서연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고에 있는 장부를 조심하십시오. 최도령은 그것이 새어나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이 담겨 있지요. 박연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서연도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군요. 한두 해 이곳에 있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윤서연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장부를 증거로 삼아 최도령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당신만큼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곧 김서방을 부를 테니 그때 도망가십시오. 뒷문 빗장은 제가 풀어놓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윤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연수는 창가에 서서 윤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었습니다. 저런 선한 사람이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니 안타까웠지요. 잠시 후 안채 쪽에서 윤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십시오. 부엌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김서방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쥐라니. 알았소. 지금 가겠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연수는 이때다 싶어 헛간 문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빗장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미리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박연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연수는 재빠르게 헛간을 나와 담장을 따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지요. 뒷문에 도착하자 역시 빗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박연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이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명진 같은 악인도 있고 윤서연 같은 선인도 있었지요. 박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증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최명진의 죄를 밝히고 윤서연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리라. 아씨, 고맙습니다.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박연수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박연수는 밤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연수는 숲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최명진이 자신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면 필시 사람을 풀어 쫓을 것이었지요. 박연수는 큰 길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맨발이라 돌부리에 발이 찢어지고 가시덤불에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통보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박연수는 작은 시냇물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돌아왔지요. 물가에 앉아 발을 씻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깨끗이 씻어내고 헝겊 조각으로 동여맸습니다. 보따리에서 떡 하나를 꺼내 천천히 먹었습니다. 윤서연이 준 떡이었습니다. 박연수는 떡을 씹으며 윤서연을 떠올렸습니다. 아씨도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저분도 최명진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박연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만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명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장부에 적힌 수십 명의 이름이 떠올랐지요. 모두 최명진의 관계에 넘어가 집안을 잃고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다. 증거를 손에 넣고 최명진을 무너뜨리겠다. 박연수는 장부 속의 이름들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박정호, 그리고 다른 수많은 이름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박연수는 한 폐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절이었습니다. 기둥은 기울어지고 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박연수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불상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목탁은 깨져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절이 폐사가 되었어도 부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박연수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못난 중생을 굽어 살피소서. 제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제가 살아남아 악인을 벌하고 억울한 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법당 안에 석양빛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박연수는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연수는 법당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헛감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연수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연수를 수상쩍게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인 모습이 도둑이나 도망자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박연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마을 어귀주막 앞을 지나는데 벽에 방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연수는 멈춰서서 방을 읽었습니다. 최진사댁에서 도둑질한 머슴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잡아오는 자에게는 상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지요. 박연수의 인상착의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연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명진이 벌써 수배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박연수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면 깊은 산속에 숨어야 했지요. 며칠을 그렇게 산속을 헤매며 지냈습니다. 떡은 이미 다 떨어졌고 엽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나물을 뜯어먹고 계곡물을 마시며 연명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박연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외로움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박연수는 한 큰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장날이었는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박연수는 조심스럽게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모퉁이에서 글을 쓰는 선비를 보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서소였지요. 박연수는 그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는 박연수의 남루한 차림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선비님,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글을 쓸 줄 압니다. 선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글을 쓴다고? 어디 한번 보자. 선비는 붓을 건넸습니다. 박연수는 붓을 잡고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자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분놀림이 정확하고 글씨가 반듯했지요.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거 제법인데. 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떠돌이입니다. 하지만 어려서 글을 배웠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당분간 나를 도와주게. 밥과 잠자리는 제공하겠네. 박연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연수는 대서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밤에는 선비의 서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쓰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연수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최명진을 무너뜨릴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장부 속의 이름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기억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연수는 달빛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향의 하늘도 이렇게 밝을까요? 최진사댁의 윤서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증거를 들고 당당히 돌아가 최명진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박연수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부 속의 이름들, 아버지의 억울함, 윤서연의 은혜, 모든 것이 박연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박연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되돌아갈 그날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연수는 대서소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밤에는 최명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연수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터에 한 늙은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선비는 대서소 앞에 서서 박연수가 쓴 글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글씨가 제법인데 어디서 배웠는가? 박연수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박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비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라 하셨습니다. 5년 전 억울하게 옥사하셨지요. 늙은 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을 아는 듯 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의 아드님이시라니. 나는 김학수라 하오. 박 어르신과는 벗이었지. 박연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벗이라니.
김학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최명진이라는 자의 관계에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박연수는 김학수에게 그간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진사댁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일, 장부를 발견했던 일, 누명을 쓰고 도망쳤던 일까지. 김학수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부가 있다면 최명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장부만으로는 부족하오. 증인이 필요하지. 증인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찾아야 하오. 그들이 증언해 준다면 최명진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오. 박연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부의 사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서야 했지요. 제가 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수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연수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의 이름을 적어두었소. 이들도 최명진에게 피해를 입었지. 이들을 찾아가 보시오. 박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5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장부에서 보았던 이름들이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박 어르신의 아드님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그리고 이것도 받으시오. 김학수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박연수에게 건넸습니다. 박연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김학수는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엽이라도 되게.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함께 관아에 가서 증언하겠소. 그날부터 박연수는 증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학수가 준 명단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옛날 일을 꺼내니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박연수가 장부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말하고 아버지의 사연을 들려주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최명진에게 땅을 빼앗겼소. 빚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었지. 내 형님도 그자의 관계에 빠져 옥에 갇히셨소. 결국 옥사하셨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논밭이 하루아침에 최진사댁 것이 되었소.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박연수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가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 박연수는 증인 1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학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학수는 박연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소.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려. 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박연수는 김학수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명진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박연수는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께 상소를 올릴 것이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학수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지요. 박연수는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가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최명진의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사댁은 이 고을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집안이었지요. 증거가 있느냐? 박연수는 품속에서 장부의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기억을 더듬어 적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원본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똑같았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관리는 장부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부에는 최명진이 저지른 온갖 악행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고 사람을 모함하고 빚을 조작한 기록들이었지요. 잠시 기다려라. 사또께 여쭤보겠다. 관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직접 나왔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진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리들이 최진사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연수와 증인들도 함께 갔습니다. 최진사댁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명진은 나오너라. 사또의 명의시다. 최명진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박연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박연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년 만입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죄인 최명진이라 불러야겠군요. 최명진은 뒷걸음질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연수가 증거를 들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관리들이 최명진을 붙잡았습니다. 최명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최명진, 내가 저질러온 죄를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관하로 가자. 최명진은 결국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박연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박연수는 최진사댁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윤서연이 있을 것입니다. 1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최명진의 죄를 완전히 밝혀야 했습니다. 아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박연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관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하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최명진의 신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최진사댁은 오랫동안 이 고을에서 권세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 죄인으로 끌려왔다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자 관리가 최명진을 끌고 나왔습니다. 최명진은 하룻밤 사이에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지요. 사또가 나무판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최명진, 고개를 들어라. 최명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내게 여러 가지 죄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연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박연수는 나와서 증거를 제시하라. 박연수가 앞으로 나와 장부 사본을 사또께 바쳤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펼쳐보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 장부에 따르면 내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빚을 떠안게 하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나와 있구나. 그건 거짓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그럼 여기 모인 증인들도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사또는 손짓으로 증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김학수를 비롯한 10명의 증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최명진에게 은 300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날짜가 되자 갑자기 보증인이 도망갔다며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논밭 40마지기를 빼앗겼습니다. 저희 형님은 최명진의 빚 보증을 섰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옥사하셨습니다. 저는 토지 문서를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문서로 땅이 최진사댁 소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최명진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최명진이 그토록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지요. 사또가 최명진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자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최명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지요. 사또는 다시 나무판을 내리쳤습니다. 최명진, 내 죄는 명백하다.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구나.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다. 사또,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최명진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가 빼앗은 토지는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내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유배를 보내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 최명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관리들이 최명진을 끌어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악인이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연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지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복수를 해도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학수가 다가와 박연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박 어르신께서도 기뻐하실 걸세. 고맙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입니다. 아니네. 자네의 의지가 이룬 일이지.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인가? 박연수는 최진사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박연수는 최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인에게 부탁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에는 윤서연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연수가 다가가자 윤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방, 아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윤서연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아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최도령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도 무너지겠지요. 윤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받았던 집안이지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아씨,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이 그립습니다. 박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윤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박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연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윤아 씨를 존경합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다니요. 아씨야말로 저보다 훨씬 고귀한 분이십니다. 윤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최명진은 유배를 떠났고 빼앗았던 토지는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진사 내외는 작은 집으로 옮겨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했지요. 한때 권세를 누리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박연수와 윤서연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박연수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윤서연은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는 결국 제재로 무너지는구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도령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벌을 받았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남았지요. 아씨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박서방의 굳은 의지가 모든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며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박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서연이 박연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연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있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한 자는 살아남았고 악한 자는 제 죄로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박연수와 윤서연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